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이제 기본 강좌 제27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27강의 이제 주제는 286페이지에 나오는 그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과거에 이제 누적된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좀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문제의 역사를 쭉 기출문제가 나온 걸 확인해 보면은 제일 어려웠던 때가 15회 때 출제 문제고요. 지금 그 문제랑 유사하게 내면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 15회 때, 그리고 17회 때, 13회 때, 요때가 그 포트폴리오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 중에, 그때는 기본소에 없었던, 새로운 형식의 문제를 출제해서 좀 힘들었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즉 17회 때 이후로는 그냥 무난한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최근 거 한번 푸시다 보면은, 그 용어에 대한 이제 해석 문제, 이 정도만 출제를 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내용이 이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앞에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이제 26강에 보셨지만은 그 안에 위험과 수익 간의 문제를 출제하면서 그 보기 중에 이제 5개 보기 중에 이제 하나를 포트폴리오 논리를 이제 집어넣는 경향이 이제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이제 그 역사적인 문제 누적된 문항수로 인해서 그 독립된 이제 그 편저를 가지고 있지만은 요즘에는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용어적인 면에서 해석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용어적인 면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투자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계산 문제와 관련되는 것도 하나의 테마로 이제 주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와 연관되는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논할 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는 이제 분산 투자하자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포트폴리오 할 때 언급이 되겠지만은 다만 분산 투자를 하는 목적이 이제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그 자산 관리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무 자산끼리 결합한다 해서 그 투자 대상으로 추정이 되는 위험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는 자산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열등한 자산을 솎아내고 그 우수한 자산을 이제 골라내기 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문제 나올 때 평균 분산법이 자주 나옵니다. 요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문으로 하나씩 가끔 나오는 이제 변이계수, 변동계수라고도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변이계수를 출제하다가 29회 때 처음으로 변동계수라고 했어요. 같은 말인데, 용어를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포트폴리오 들어가면은 용어적인 면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분산 투자한다는 이 단어에 대한 논리를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 위험이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체계적 위험과 이 비체계적 위험. 체계하고 비체계적 위험을 구별할 수 있느냐가 엄청나게 이제 의미를 그 출제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상관계수. 상관계수에 대한 이제 용어적인 면에서 해석, 그리고 이제 평균분산 논리를 그대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 요소를 하면서 최적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효율적 전선의 개념, 그리고 무차별 곡선, 그리고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 이런 이제 용어에 대한 해석,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 문제. 이런 식으로 큰 틀 안에서 이런 용어들에 대한 논리를 잡아 놓으시면은 이제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양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이제 단독 문제를 많이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책에서는 286에 이제 평균분산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평균분산법 해놓고 두 번째 줄에 이제
그 기대 수익률을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표준 편차로부터 위험을 추정한다라고 설명이 되는데 평균 분산법이라는 것은 이제 평균 수익이고요. 분산 위험입니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을 측정해 가지고 각 포지션별로 위험 포지션 그리고 수익률 포지션별로 그 우수한 자산을 골라내고 열등한 자산을 솎아내는 방법에 대한 논리입니다. 밑에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은 앞에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밑에 예제를 앞에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에서 논했던 거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책에 보니까 위험이라는 요소를 해놓고 그 분산값하고 표준 편차값을 계산하는 게 밑에 해설이 나왔어요. 표준 편차값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 시험에 못 냅니다. 이거를 내면은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습하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고요. 평균분산법에서 중요한 내용은 그 맨 밑에 287페이지, 그러니까 그 282 연습 문제는 하실 필요 없다는 뜻이야. 그 287페이지 하단부에 그 지배원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지배원리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제 1번에서부터 2번까지 나오면서 그 다음 페이지 표가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이 표상에 나온 그 288페이지 꼭대기에 이 표에 대한 해석이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판단할 수 있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뭐 이제 기대 수준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연습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한 걸로 가름하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 계산하는 것은 이제 구할 필요가 없어요. 표준 편차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데이터 값을 제시해 주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평균분산법에서는 288페이지 그 표에 대한 해석만 가지시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분산법은 이 평균은 이제 수익을 나타내고요. 그 분산은 이제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평균값은 가중평균으로 계산된 것이 기대 수익률이야. 그래서 평균분산법은 수익을 나타내는 것을 기대 수익률로 이제 표현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분산의 제곱근으로 계산해서 분산값하고 기대 수익 자체를 비교하기가 수치가 좀 어색해요. 그래서 분산값을 제곱근 하다 보면은 거기다 루트 씌우다 보면은 표준 편차 값이 나옵니다. 평균분산법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별것이 아니라 평균, 수익과 분산, 위험, 수익과 위험을 측정해서 위험 포지션, 수익 포지션별로 우수한 자산을 골라내고 열등한 자산을 이제 솎아내는 방법이다. 근데 이 평균분산법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수가 4가지가 있어요. 이 평균분산법의 이 4가지 경우가 나중에 이 효율적 전손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개념상으로. 그럼 경우수가 이제 첫 번째 논리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자료가 이제 주어져요. 실제 시험은 데이터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말로 주어지는 경우 있는데 A 자산과 B 자산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하시 기 바랍니다. A 투자한과 B 투자한. 근데 A와 B가 기대 수익률이 같다라고 표시한 거야. 그런데 이제 표준 편차를 보니까 A가 B보다 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항상 평균분산법에 의하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평균분산법에 의하면 어느 것이 우수하냐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그 해석을 하다 보면은 A와 B의 기대 수익률이 같고 편차가 A가 B보다 크다는 것은 A, B는 수익은 같은데 A가 B보다 더 위험하다는 뜻이야. 그러면 수익이 같으면은 투자자는 어느 걸 선택해요? 그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겠지. 그래서 이때는 어느 게 선택한다? B를 선택하는 겁니다. B가 우수하다는 거야. 우수하다는 것은 이제 열등한 자산을 우수한 자산이 지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평균분산법을 평균분산 지배 원리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A하고 B가 있는데 A 그 기대 수익률 조사해 보니까 B가 A보다 크다. 그런데 표준 편차 보니까 A랑 B가 같다는 거야. 이때는 어느 게 우수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B가 우수합니다. B를 선택하게 돼 있고요. 그럼 열등한 A는 이제 우리가 솎아내는 방법이죠. 이렇게. 그럼 1번과 2번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평균분산 기본 원리인데, 수익이 같으면은, 당연히 기대가 있으니까 수익이 같으면은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고, 위험이 같으면은 당연히 수익을 큰 거를 선택하더라라는 논리가 평균분산법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경우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A하고 B를 조사해 봤더니 B 투자안이 A 투자보다 기대 수익률은 높고
위험을 조사해보니까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이런 조건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A가 우수하냐 B가 우수하냐라고 할 때 평균분산법에 의하면은 이때도 B를 선택합니다. 당연하겠죠?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위에 1번과 2번에 대한 조합 중에서 우수한 거를 B가 다 가지고 있어요. B는 A보다 수익도 크고 위험도 작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고수익 저위험 상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B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평균분산법의 원리가 이제 이 1, 2,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조합이 나왔을 때 이제 투자자들의 성향과 관계없이 우수한 자산이 뭐라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든 보수적인 투자자든 관계없이 전부 다 B 같은 경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평균분산법으로 선택이 곤란한 경우가 이제 하나가 발생하는데 수익률을 봤더니 B가 더 커요. 근데 위험을 봤더니 B가 더 큽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평균분산법에 의했을 때 항상 조건이 적어요. 평균분산법에 의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우수하냐라는 논리로 이제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느 것이 더 우수하냐라고 하면은 이때는 어느 것이 우수한지 판단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왜? 수익 면에서는 B가 우수하고요. 위험 면에서는 A가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측정 결과와 그 위험의 측정 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돼 있어요. 상이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이 우수한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 A 같은 경우는 그 위험은 낮지만은 위험은 낮지만은 저수익 상품이고 B는 이제 고수익 상품이지만은 고위험 상품이야. 그래서 이때는 어느 것이 우수한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면 A 또는 B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것이 우수한지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A 또는 B를 선택을 하되 이때는 뭐에 맡기냐면은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뒤에서 이제 무차별 곡선할 때 나오지만은 A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은 낮지만은 안전한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런 보수적인 투자자라 그럽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A 같은 경우 투자는 선택할 것이고 B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익은 높지만 고위험 상품이잖아.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B 같은 경우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수적인 선택, 공격적인 투자의 선택, 이 행위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가치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성향이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평균분산법에 4가지의 경우 수가 있는데 1, 2, 3번 같은 조합이 나오면은 이거는 보수적이든 공격적이든 즉 투자자들의 성향과 관계없이 우수한 거를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인데 비해서 4번째 같은 경우는 A 또는 B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투자안이 우수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지문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경우는 그래서 투자자 성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를 여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안을 선택을 할 때는 이 1, 2, 3번 같은 경우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뚜렷하니까. 근데 이제 4번째 같은 경우가 고민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느 거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거를 굳이 따지면 이제 평균분산법의 한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선택하기가 망설여지니까. 그럼 이제 4번째 같은 경우도 선택하게 만드는 이제 우리 시험과의 관계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A하고 B가 이제 수익과 위험 구조가 서로 상이하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인 면에서는 어느 것이 더 우수한지를 따져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논하는 것이 거기 책에 288페이지에 나오는 양가로 3번의 변동계수, 즉 변이계수를 말합니다. 2번째 주제가 연결이 돼서 등장하게 되는 거야. 변이계수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단독 문제로 출제하기는 어렵고요. 변이계수에 대해서는 그 지문으로 하나가 나옵니다. 29회 때도 이제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데이터로 나오면 좀 어려운데 말로 나오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 변이계수가 일반적인 용어라 그랬어요. 작년에 29회 때 변동계수라고 출제했다 그래서 비중이 변동이 높은 것은 아니고 같은 의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이제 변동계수, 즉 변이계수는 상대적인 위험도를 따지는 겁니다.
상대적인 위험도를 따져서 평균분산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자산의 경우도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변이계수는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 돼. 변이계수. 옛날에 이제 변이계수란 말이 나오기 전에는 이건 말로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변이계수를 이제 변이계수에 대한 논리를 말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수익률 한 단위당 위험도라고 이제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말로 풀어쓰지 않고 그냥 변이계수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럼 한 단위당이라고 했잖아요. 당이란 말은 분수를 말하죠. 그럼 변이계수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이제 분수를 표시하고 수익률 한 단위당 할 때 당 앞에 있는 것이 분모고요. 뒤에 있는 것이 이제 뭐죠? 분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평균분산법하고 연결성은 평균분산은 평균점 분산이야. 평균점 분산은 수익 따로, 위험 따로 해가지고 어느 것이 우수한지를 골라내는 방법이라 그랬죠. 근데 변이계수는 이제 상대적인 위험들을 논하려다 보니까 얘는 평균분의 분산이 됩니다. 평균분의 분산. 그래서 수익률이 밑으로 가고요. 위험도가 위로 가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풀었으면 아까 평균이 우리가 평균분산법 기대 수익률 값으로 제시해 준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분산을 제곱거나 이제 표준 편차로 제시해 준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이계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구조를 잡다 보니까 그럼 변이계수가 클수록 더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하고요.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계수는 이제 상대적인 포인트가 이거죠. 위험도를 따져가지고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라고 비교치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A 투자안이 있고 B 투자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평균분산법하고 지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투자안과 B 투자안이라는 자료가 주어지기를 옛날에 이제 표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료가 데이터 값을 그냥 주어줬다라면 가정해 볼게요. 옛날 기출문제에 보면은 이제 변이계수 문제 나올 때 기대 수익률을 도출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셨던 기대 수익률. 그래서 구할 수 있는데 시간적인 압박을 많이 받았던 이제 문제 유형이었었습니다. A 투자는 10%라 그러고 B 투자는 기대 수익률이 20%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표준 편차 값을 다 도출하게 했는데 현장에서는 표준 편차 값을 절대로 도출하게 하지 않아요. 데이터가 주어지게 됩니다. A 투자안의 표준 편차는 이제 이제 5%라 그러고 B 투자안은 16%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A 투자안과 B 투자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 수익하고 표준 편차, 즉 위험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요것만 가지고도 오지선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평균분산법하고 비교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 지문이 나왔는데, 그 평균분산법에 의하면 어느 게 우수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는 어느 게 우수할까요? 평균분산법에 의하면은. 그 평균분산법에 의하면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공부하셨던 평균분산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합이 4가지가 있었잖아요. 1, 2, 3, 4번 조합이 있었어요. 1, 2, 3, 4번 중에 몇 번째 해당됐다는 거를 바로 현장에서 연상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어차피 이건 10초짜리 지문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럼 평균분산법이구나. 그 4가지 중에 뭐가 있을까 봤더니 수익하고 위험을 따져봐야 되죠. 그럼 따져보니까 수익면에서는 어느 게 더 우수해요? 그리고 이제 평균분산 수익이 높을수록 우수하고 위험이 날수록 우수한 거잖아. 수익면에서 보니까 A는 10%고 B가 20%야. 그럼 수익면에서는 B가 우수합니다. 그럼 위험면에서는 어느 게 우수하냐 따져봤더니 위험면에서는 위험이 낮을수록 우수하잖아. 표준 편차가 위험을 나타내는 이제 통계적인 기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얘는 위험이 5%고 얘는 16%네. 그럼 얘가 이제 우수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평균분산법에 의하면은 수익하고 위험의 측정 결과 서로 상이하죠. 그렇죠? 그럼 이 결과적으로 이것은 평균분산 몇 번이냐면 4번째입니다. 그럼 평균분산법에 의하면은 A나 B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지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A나 B라는 것은 어느 게 우수한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근데 같은 데이터 자료가 주어진 다음에 평균분산법과 같이 나오는 것이 변이계수죠. 변이계수에 의하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어느 것이 우수하냐라고 할 때 변이계수는 계산해야 돼. 기대분의 편차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A가 이제 10%고 A의 변이계수 계산해봐요. A의 변이계수 계산할 때 기대가 10%고 위험이 몇 %다? 5%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B는 기대 수익률이 20%고 표준 편차가 16%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수익률 한 단위당 이제 위험도를 따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얘를 계산해 보면은 10하고 20하고 5하고 16 절대값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것이 큰지 직접 판단할 수 없지만은 얘를 수익률 한 단위로 바꿔보는 거야. 수익률 한 단위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을 1%로 통일시켜 보는 거죠. 그럼 10%라는 기대 수익률을 1%로 바꿔보면은 얘는 우회가 10으로 나누면 0.5%가 됩니다. 1% 수익을 얻기 위해서 0.5%의 불확실성을 안고 투자하는 것이고 얘를 20%를 1%로 통일시켜 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20을 16으로 나누면은 16을 20으로 나누면은 0.8%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 한 단위당이란 말은 기대 수익률을 단위 1% 통일시켜 보는 거죠. 어차피 이제 현장에서는 5를 10으로 나눠버리고 16을 20으로 나눠보면은 요 값만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럼 같은 기대 수익률을 1%로 통일시켜다 보니까 같은 1%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A는 0.5%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하는 것이고 B는 0.8%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하는 거야. 그럼 같은 1%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게 더 위험한 거야? 얘가 더 위험한 거지.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클수록 더 위험한 거니까 더 불리한 겁니다. 그러면은 변이계수법에 의하면은 어느 게 더 우수하다? A가 B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서 연습하지 않으면 좀 헷갈려요, 현장에서. 이게 변이계수를 물어봤느냐, 변경분산법을 물어봤느냐를 잘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한때는 이게 이제 잠깐 유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작년처럼 말로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이계수는 평균분산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투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우수한지를 판단하게 만드는 어떤 이제 통계 기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평균분산 변이계수. 그래서 이러한 역할 관계를 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변이계수를 독립된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269페이지에 보시면은 연습 문제 보면 그 해설이 뭐 표준 편차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시는 것보다는 다른 거 더 보시는 게 더 나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 관계되는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 뒤에 연관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분산법하고 이제 변이계수를 이렇게 따져봤는데, 근데 이 변이계수법은 평균분산법 판단할 수 없는 네 가지의 경우, 네 번째 경우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들을 따져서 결정한 거잖아. 그쵸?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B는 수익이 우수하고 A는 안전하지 않느냐. 서로 장점이 있지 않느냐. 장점이 있는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투자하면 더 좋은 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지. 굳이 어느 거를 따져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투자를 하자라는 거. 그럼 같이 투자한다는 것은 A하고 B를 동일하게 투자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나오는 사고방식이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한꺼번에 같이 한번 투자해보자. 그러면은 좋은 점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서로 이제 상대적으로 나쁜 점은 서로 상쇄돼가지고 없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사고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 대한 논리를 투자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과정 중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90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연결이 되는 거야. 지우도록 하겠어요. 포트폴리오. 어떤 변이계수가 나오면 좀 힘들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포트폴리오에 대한 논리는 단어에 대한 해석 정도만 요즘에 점점 난이도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거기 이제 어차피 우리 책은 기출문제에 나온 거를 다 목차를 잡아서 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서에 나온 책의 지문만 보셔도 크게 지장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90페이지 양가를 1번에 포트폴리오 이론의 의의라고 해놓고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그 키워드가 이제 1번에 보면은 이게 다 기출문제 지문인데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하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분산 투자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게 다 따로따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이제 축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입니다. 키워드가 뭘까? 분산 투자입니다. 그 포트폴리오 이론을 공부하실 때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분산 투자라는 요 단어입니다. 분산 투자를 한다 그래서 어떤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으로부터 수익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고, 분산 투자는 그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거죠. 위험의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자산관리 기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위험이 줄어든다, 제거된다는 것은 위험이 개념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위험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위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은 한 가지 자산에 투자했을 때 그 개별 자산이 가지고 있는 기대 수익률이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라는 불확실성이 다른 자산과 결합하면 많이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면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은 투자 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이 실현될 가능성을 그만큼 높여준다는 뜻이죠. 그 포트폴리오는 투자 대상 수익률을 더 높이는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대 수익률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야. 이렇게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위험을 줄여서 기대 수익률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자산관리 기법이다라고 해놓고, 그래서 분산 투자가 첫 번째 키워드가 되면서 개념은 위험의 제거 또는 감소,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 보니까 거기 동그라미 1번 개념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3번도 다시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보면 이것도 자주 나와. 왜? 부동산 쪽이니까 부동산 유형별 분산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 투자로도 위험을 낮출 수가 있다라는 뜬금없이 이게 나왔는데, 요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이거는 위험에 대한 종료를 하시다 보면 등장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자주 나옵니다. 부동산은 지역별, 유형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분산 투자, 유형별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는 위험에 대한 개념을 보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 포트폴리오 관리란 말이 동그라미 3번도 나왔는데, 포트폴리오 관리는 쭉 보다가 첫 번째 끄트머리에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중요한 단어가 뭐다? 불필요한 위험이야. 이 불필요한 위험을 우리가 무슨 위험이라 그러냐면 비체계적 위험이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위험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걸 비체계적 위험이다, 밑에 나오는 용어를 하셔야 돼. 과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해 놓고 불필요한 위험, 필요한 위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불필요한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이제 4번은 보실 필요가 없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기출문제 내용인데, 이 중에서 어쨌든 동그라미 1번은 키워드인 분산 투자를 끄집어내기 위한 지문이고요. 그거 하나, 분산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지문은 동그라미 2번이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그 동그라미 3번에 불필요한 위험이라는 게 무슨 위험이냐? 비체계적 위험이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포트폴리오 밑에 총위험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포트폴리오 자체적으로 문제 나왔을 때 거의 한 60% 정도의 정답 체크가 포트폴리오 위험에서 등장합니다. 이게 제일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보기에 보면은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해놓고, 밑에 반가를 번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기출문제 나왔던 동그라미 1, 2, 3번, 1, 2, 3번,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동그라미 1, 2, 3, 4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3개 지문과 4개 지문은 전부 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다 똑같은 말들이야,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는 것은 이 용어에 대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총위험이 있어요. 총위험 무슨 위험과 무슨 합이냐면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또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 첫 번째 키워드는 이 분산 투자라는 요 단어고, 두 번째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분산 투자하는 목적이 위험의 제거 또는 감소라 그랬잖아. 근데 분산 투자한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아두셔야 돼.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위험만 제거됩니까 할 때 두 번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두 번째 키워드가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논리. 첫 번째 논리는 그럼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이제 체계는 단순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게 체계적 위험은 모든 영향 미치는 위험으로 피할 수 없는 위험. 그 비체계적 위험은 이제 특정 부동산에 영향 미치는 위험, 이렇게 언급이 돼 있고, 거기 동그라미 말씀드렸던 3개, 4개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체계하고 비체계는 단순하게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분산 투자하는 거죠. 포트폴리오가. 분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 여부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은 여러 개의 자산을 분산 투자했다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한 위험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체계적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계적. 근데 왜 제거가 불가능하냐면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이 있잖아. A, B, C. 만약에 세 개를 구성하는 포트폴리오가 있다라면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체계적 위험은 왜 제거 불가능하냐면은 체계적 위험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에 모두 다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 방향으로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이거는 제거할 수가 없는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야. 왜 제거가 가능하냐면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들이 있죠. 자산들에 대해서 이 비체계적 위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즉, 비체계적 위험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에 얘는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얘는 체계적으로 동일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거한다 하더라도 결합한다 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자산과 B 자산으로 결합된 포트폴리오가 있다. 체계적 위험이 두 자산에 동시에 충격을 줬다. 그럼 두 자산의 수익률이 체계적 위험에 영향받으면 수익률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A 자산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로 나타났는데 B 자산도 같은 위험에 똑같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같이 이제 마이너스로 나타났잖아. 그럼 두 개의 자산을 결합한다 그래서 이게 뭐다? 위험이 제거되는 건 아니지. 그냥 10% 수익률의 감소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체계적 위험은 왜 제거가 안 되냐면은 결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두 자산에 대해서 충격을 줬을 때 이 수익률이 있죠? 수익률 어떤 방향? 반대.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거할 수가 없는 위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뭐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충격받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의 변동 방향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근데 비체계적 위험 같은 경우는 A 자산과 B 자산으로 결합이 된 포트폴리오가 있다. 두 자산은 결합 포트폴리오인데 비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두 자산 동시에 충격을 주다 보면은 두 자산의 수익률이 비체계적 위험에 영향을 받아서 변동이 일어나요. 근데 비체계 충격받은 A 자산은 마이너스 10% 수익률로 나타났는데 같은 위험에 대해서 보니까 B 자산은 플러스 10% 수익률이 나타난다는 뜻이야, 이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두 개를 자산 결합하면은 비체계적으로 A 자산을 통해서 손실 봤던 거를 B 자산을 통해서 커버가 됐잖아. 그러니까 손실 본 걸 커버했으니까 안정적인 수익률이 그냥 유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어떻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돼 있죠. 무슨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결합된 거를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결합했을 때 한쪽의 손해보면 다른 쪽 커버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거를 제거가 가능한 비체계적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예를 들 때 참 좀 애매모호한데 요식산업, 관광산업, 그리고 숙박산업, 호텔 같은 이런 거와 주로 관련되는 레저와 관련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주식에 대한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 과거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염병이 창궐한다. 조류독감 같은 게 창궐한다. 그럼 조류독감이 창궐하면은 요식산업하고 특히 이제 관광산업 그리고 이제 숙박산업들이 해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로 오는데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얘네들 수익률이 전부 다 마이너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식에 이런 자산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조류독감 같은 게 창궐됐을 때 본인이 보유하는 주가가 하락한다는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산업에 주로 주식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런 일이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되는 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주식을 또 갖고 있어야 돼요. 과거의 사건을 경험치를 봤을 때. 근데 같은 조류독감이 창궐했을 때 오히려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는 산업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산업 같은 게 있을까? 이게 창궐되잖아요. 그러면 백신 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의학산업, 백신산업, 마스크 같은, 그리고 이제 독감을 방지할 수 있는 이렇게 설비 같은 산업이 있죠. 마스크를 생산하는 산업. 이런 데서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조류독감이라는 것은
요 주식에 이제 이런 요식산업 이런데 관광 관련되는 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조류독감이 무슨 위험으로 인식되냐면은 제거가 가능한 비체계적 위험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즉 비체계적 위험은 어느 한 업종에는 재앙일 수 있겠지만은 다른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업종에는 축복인 산업들을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산업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 보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에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와 서로 상반된 방향 움직이는 주식을 같이 보유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우리 시험은 그냥 어떤 사례를 들어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불가능하고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만 언급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얘는 왜 제거가 불가능하냐? 비체계적 위험에 충격받은 포트를 구성하는 자산들의 수익률이 동일 방향으로 똑같이 마이너스 방향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대 방향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지문들을 만들 때 그래서 거기에 그 290페이지 하단부에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 이것이 이제 동일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이 된 것이고, 근데 우리 시험에 그럼 체계적 위험에 얘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이 자주 나와요. 동그라미 보면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 금리 변화 있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체계적 위험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요건 체크하셔야 돼.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자율. 그럼 그 시장 안에 있는 자산들의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예를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산 투자 동그라미 이번에 분산 투자로 감소시킬 수가 없는 위험. 똑같은 말이야. 제거할 수가 없는 위험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체계적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는 상승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앞에 연결됐던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 거기 특정 부동산에만 영향 미치는 위험을 줄치셔야 돼. 특정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다른 부동산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특정 부동산에만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부동산에는 플러스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 다르다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개별적인 부동산 특성, 개별성 때문이잖아. 개별성으로 알게 되는 위험으로 피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다 피할 수 있는 위험, 피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그 아까 포트폴리오 관리가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있었다 그랬죠. 불필요한 위험이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다라고 설명이 된 거야.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 제거하는 건데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성한 자산들의 존재하는 총 위험이 체계하고 비체계가 있는데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고 비체계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수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 얘는 동일 방향이라는 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 제거가 불가능한 체계적 위험과 제거가 가능한 비체계적 위험 중에 어느 걸 더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할까요? 어느 걸? 그렇죠? 어느 걸 더 심각하게 인식하냐면은 이 비체계적 위험을 더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아까 비체계적 위험이 불필요한 위험이라 그랬죠? 감수할 필요가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체계적 위험 무슨 위험이겠어? 그렇죠. 얘는 필요한 위험이 돼요. 그럼 체계적 위험은 투자자가 왜 그렇게 이제 고민하지 않냐면은 체계적 위험은 제어가 불가능해. 인플레이션 이런 것처럼. 그러면 어차피 투자하려면은 이거를 감수해야 돼. 감수하는 것만큼 상대방한테 얘는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야. 그 보상을 어디에 반영한다 그러냐면은 어디에? 위험 활동률에 반영이 돼요. 위험 활동률에 반영이 되는데 여기다가 무위험률을 더해가지고 나온 것이 뭐라고요? 이게 요구 수익률이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을 공부하실 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할증시키는 위험은 모든 위험을 할증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만 할증시키게 됩니다. 왜냐?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는 어쩔 수 없이 체계적 상대방한테 보상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요구가 어디에 반영한다? 요구 수익률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는 얘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수하는 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한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비체계적 위험도 투자자가 이걸 감수해야 되는데 얘는 비체계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다 보니까 감수한다 하더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는 위험이야.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보니까 위험 활동률에 반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보상을 받아서 해결하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위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이거를 제거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거를 못했다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얘는 보상을 받은 체계적 위험은 그렇다. 요구 수익률을 반영해서 받았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얘는 제거도 못하고 그럼 보상도 못 받고 계속 안고 투자했어. 그럼 위험에 안고 투자한다면 결국 어떤 일이 돼?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기대한 것이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내가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 실현순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한 거를 후회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게 돼 있어요. 결국 투자한 거를 만족했다. 투자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한다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 체계적 위험적인 요소 때문이라기보다는 비체계적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보상을 받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보상 받았으니까 이미. 그래서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얘를 제거하지 못하면은 보상을 못 받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과정 중에 투자한 거를 후회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럼 최선의 방법은 얘는 뭐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거의 대상이 돼서 감수할 필요가 없는 위험에서 얘를 불필요한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개념을 언급을 해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꼭 앞에서 이 요구 수익률에 반영되는 위험은 꼭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를 꼭 잊지 마시라 그런 것은 요거랑 연관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 테마가 이제 이 비체계적 위험이 되는 겁니다. 비체계적 위험.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상받아 해결이 됐어. 요거는 제거를 해야 돼. 근데 아무 자산끼리 결합한다 그래서 이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려면은 자산조합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자산끼리 결합하는 게 좋으냐라고 해서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세 번째 단어가 이제 페이지 291페이지 똑같은 논리고 맨 밑에 보니까 상관계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상관계수도 지문으로 자주 나와. 포트폴리오. 그래서 세 번째 단어야. 포트폴리오 공부할 때는 분산 투자가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뭐다? 비체계점 제거하는 거, 세 번째 키워드는 상관계수고, 상관계수의 논리는 다음 시간에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어요.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이제 논하고, 포트폴리오 할 때는 항상 뭐랑 연결시켜야 돼? 평균분산, 변이계수, 포트폴리오 얘네들이 같이 묶어서 출제한다는 걸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나머지 부분에 대한 키워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